지금 이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이미 그 자리에 고정됩니다. 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묶는 말을 너무 자주,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했을 뿐입니다. 말은 생각의 껍질이 아닙니다. 말은 생각 그 자체이며 반복되는 말은 결국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나는 젊은 시절 한 현장에서 그 사실을 뼈아프게 확인했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작업장, 철자가 부딪히는 소리가 귀를 때리고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던 오후, 작업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이건 원래 안 되는 일입니다. 그 말은 설명도 아니었고 결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튀어나온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공기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질문이 멈췄고 아이디어가 사라졌으며 책임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려났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말에 몸을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는 일이라는 말은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더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더 움직이지 않아도 되며 실패해도 누구의 탓도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보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말이 반복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하겠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 된다는 말은 가능성을 닫고 가능성이 닫히면 선택지는 사라지며 선택지가 사라지면 인생은 자동으로 흘러갑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반문했습니다. 왜 안 되는가? 무엇이 막고 있는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는가? 질문은 길을 만들지만 말은 벽을 만듭니다. 특히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은 가장 단단한 벽이 됩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이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합니다. 늘 같은 상황에서 늘 같은 말을 반복하고 그 말이 자신의 성격이나 현실을 잘 설명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수십 년간 현장을 지켜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현실을 설명하는 말은 결코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히려 현실을 고정시키는 것은 늘 같은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사람을 볼 때 말부터 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단어를 먼저 꺼내는지, 책임 앞에서 어떤 문장을 선택하는지, 그 말이 그의 다음 행동을 정확히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특별한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철저히 피했습니다. 안 된다는 말, 어쩔 수 없다는 말, 원래 그렇다는 말, 이 말들은 상황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설득하는 주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문은 반드시 효과를 발휘합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엄격했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을 점검했고 특히 위기일수록 더 조심했습니다. 말이 흔들리면 생각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면 판단이 무너지며 판단이 무너지면 인생은 남의 속도로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말은 공짜가 아닙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당신의 방향을 조금씩 밀어냅니다. 위로처럼 들리는 말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장의 문을 닫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공통된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의 입에 너무 익숙해서 의심조차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익숙함 때문에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입에서 어떤 말이 가장 쉽게 나오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말이 바로 당신의 현재 위치를 설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들었고 동시에 가장 많은 기회를 꺾어버린 첫 번째 말버릇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말이 어떻게 책임과 선택을 동시에 무너뜨렸는지 아주 구체적인 장면을 통해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절대 부자로 만들지 않는 첫 번째 말은 책임을 지우는 말입니다. 내 일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게으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실한 얼굴을 하고 등장합니다. 나는 한 공사 현장에서 그 말이 어떻게 기회를 증발시키는지 보았습니다. 콘크리트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일정표는 빽빽했고
작은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배수 설계의 한 부분이 현장 조건과 맞지 않았고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담당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때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건 설계팀 일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의 말은 규정을 존중하는 태도처럼 보였고 조직을 지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는 말은 책임을 분리하는 동시에 선택을 포기하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이 분리되는 순간 판단은 멈추고 판단이 멈추는 순간 기회는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질문을 바꿨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누가 손해를 보는가? 오늘 멈추면 내일 더 커지는가? 이 질문 앞에서 내일이 아니라는 말은 힘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직무표를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항상 현장에 남고 현장에 남는 사람은 늘 같은 사람입니다. 그날 나는 도면을 다시 펼쳤고 설계팀과 통화를 했으며 임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규정 밖의 행동이었고 불편한 시선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날 정리되었고 일정은 지켜졌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그러나 나는 압니다. 운이 아니라 말을 바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내 일이 아니라는 말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말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이 차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결과는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내 일이 아니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늘 안전합니다. 실수해도 비난받지 않고 실패해도 책임에서 한 발 비켜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안전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더 큰 선택에서 항상 제외된다는 대가입니다. 나는 수없이 봤습니다. 문제의 중심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던 사람들이 결정의 중심에서도 늘 밀려나는 장면을, 반대로 책임을 끌어안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다가도 결국 선택받는 장면을 말입니다. 부자는 남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결과를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결과를 내 일로 받아들이는 순간 언어는 달라집니다. 누가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말하게 됩니다. 이 언어의 전환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의 전환이 위치를 바꿉니다. 많은 사람은 말합니다. 책임을 떠안으면 손해라고.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책임을 피하는 말이야말로 가장 비싼 손해라고. 그 손해는 당장 보이지 않지만 평생 누적됩니다. 내일이 아니라는 말은 하루를 편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인생을 크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스스로에게 규칙을 세웠습니다. 문제가 보이면 직무부터 찾지 말고 결과부터 보자고. 결과가 나에게 돌아온다면 그 일은 이미 내 일이라고. 이 규칙은 나를 바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나를 중심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말이 바뀌자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고 질문이 모이자 선택의 자리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버릇의 진짜 비용입니다. 책임을 밀어내는 말은 기회를 밀어내는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아직 더 위험한 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패의 문턱에서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빠르게 튀어나오며 판을 접게 만드는 두 번째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을 끊는 순간 어떤 선택이 열리는지 해외 출장길에서 벌어진 장면을 통해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을 절대 부자로 만들지 않는 두 번째 말은 실패 앞에서 판을 접는 말입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좌절의 언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택을 중단시키는 가장 빠른 스위치입니다. 나는 해외 출장 중 한 회의실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낮은 천장에 공기가 눌린 듯 답답했고 통역의 숨소리마저 긴장으로 굳어있던 오후, 계약 조건이 마지막 단계에서 흔들리자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더 밀어붙이면 체면만 구길 거라고. 그 말이 나오자마자 방 안에 에너지가 빠져나갔습니다. 질문은 사라졌고 계산은 멈췄으며 모두의 시선은 서류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까지라는 말은 참으로 편리합니다.
더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더 책임지지 않아도 되며 실패를 운명처럼 포장해 줍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이 얼마나 비싼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의 사고는 다치고 다친 사고는 다음 선택을 보지 못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속으로 반문했습니다. 정말 여기까지인가? 아니면 여기서부터인가? 실패는 끝이 아니라 정보라는 사실을 나는 현장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깨졌다면 왜 깨졌는지, 숫자가 맞지 않다면 어디가 과장되었는지, 상대가 물러섰다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이 질문들은 판을 접지 않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나는 회의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다시 요청했고 핵심 우려를 하나씩 짚었으며 오늘 결론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기준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박수를 받지 못했고 동행한 이들의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의는 끝나지 않았고 대화는 다른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숫자만 보면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라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길이 열렸습니다. 몇 주 뒤 우리는 전혀 다른 조건으로 다시 만났고 그때의 정보는 그날 얻은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실패 이후의 공백을 두려워합니다. 결과가 정리되지 않은 채 다음 행동을 해야 하는 불확실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라는 말로 그 공백을 봉인합니다. 그러나 그 봉인이야말로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나는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라고 말한 사람은 늘 그 자리에 머물렀고 아직 아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다음 단계로 이동했습니다. 말의 차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라는 말은 자신을 보호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다음 선택을 스스로 차단하는 선언입니다. 부자는 실패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사용합니다. 실패를 끝으로 말하지 않고 재료로 말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릅니다. 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조건이라는 말을 씁니다. 안 된다는 말을 쓰지 않고 바꿀 수 있는 지점을 말합니다. 나는 이 차이를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실패의 순간에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실패 앞에서 습관처럼 내뱉는 말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여기까지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면 그 말은 이미 여러 번 당신을 멈춰 세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말을 바꾸면 사고가 바뀌고 사고가 바뀌면 다음 질문이 열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겸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스스로를 축소시키는 세 번째 말버릇이 무엇인지 회의실에서 모두가 안심하려던 바로 그 순간에 튀어나온 한 문장을 통해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절대 부자로 만들지 않는 세 번째 말은 겸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스스로를 축소시키는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의 바른 태도로 포장되어 있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선택의 순간에는 가장 먼저 자신을 배제하는 칼이 됩니다. 나는 한 회의실에서 그 말이 어떻게 성장의 문을 닫는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오후 햇빛이 길게 늘어지고 서류 넘기는 소리만 낮게 울리던 시간, 모두가 각자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꺼내던 자리에서 중요한 방향을 정해야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더 경험 많은 분들이 결정하시는 게 맞다고. 그 말의 분위기는 한결 편해졌고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말은 겸손이 아니라 가능성의 자발적 퇴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라는 말 속에는 스스로를 고정하는 정의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아직 자격이 없다. 나는 아직 중심에 설 사람이 아니다. 라는 선언 말입니다. 그 선언이 반복되는 순간 사람은 영원히 아직의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경험이 적으면 판단하면 안 되는가? 책임을 질 의지가 있다면 말할 수 없는가? 그 질문에 모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라는 말은 논리로 반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말은 공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늘 똑같습니다. 그 말이 반복되는 사람은 결정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결정의 중심에 서지 못한 사람은 결국 결과의 중심에서도 멀어집니다.
나는 현장에서 수없이 봤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쓰던 사람들이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역할만 맡는 장면을, 반대로 부족함을 인정하되 판단에서 물러서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더 큰 선택을 맡게 되는 장면을 말입니다. 겸손은 책임을 내려놓는 태도가 아닙니다. 겸손은 배우겠다는 자세이지 물러나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이 둘을 혼동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말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라는 말은 실패해도 상처를 덜 받게 해주고 결과가 나빠도 핑계를 남겨줍니다. 하지만 그 안전함의 대가는 분명합니다. 성장의 기회에서 스스로 빠져나온다는 대가입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 말을 금지했습니다. 부족하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그 사실을 이유로 판단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모르면 묻고 틀리면 고치되 말할 자격이 없다는 표현만은 쓰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이 규칙은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훨씬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무거움 덕분에 생각은 깊어졌고 질문은 정교해졌으며 선택은 점점 커졌습니다. 부자는 자신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지우지도 않습니다. 말 속에서 스스로를 남겨둡니다. 저 같은 사람이라는 말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지금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는. 이 말은 겸손을 유지하면서도 선택의 자리를 지킵니다. 말의 구조가 바뀌면 사고의 구조도 바뀝니다. 나는 그날 회의실을 나서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사람을 묶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언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의 탈을 쓴 말보다 더 교묘한 말이 남아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문제 앞에서 책임을 흐리고 방향을 흐리게 만드는 네 번째 말버릇이 무엇인지 공장 한복판에서 터져나온 한 문장을 통해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절대 부자로 만들지 않는 네 번째 말은 문제를 설명하는 척하면서 책임을 흐리는 말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선택을 포기하는 선언입니다. 나는 공장 한복판에서 그 말이 어떻게 주도권을 증발시키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기계 소음이 쉼없이 울리고 뜨거운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던 날, 설비 하나가 예상보다 빨리 멈췄고 생산 라인은 순식간에 꼬였습니다. 모두가 원인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말했습니다. 부품 수급이 늦어져서 어쩔 수 없다고, 외부 상황이 안 좋아서 방법이 없다고. 그 말들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라는 이유로 선택까지 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나오자 행동의 범위는 급격히 좁아졌고 사람들은 더 이상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황을 설명하는 말만 늘어났습니다. 나는 그때 강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설명이 많아질수록 책임은 희미해지고 있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은 문제를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제를 소유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수급이 늦어진 사실은 바꿀 수 없지만 공정 순서를 바꾸는 것도 어쩔 수 없는가?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가? 이 질문 앞에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은 힘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생각을 멈추게 할 뿐 해결을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늘 상황의 뒤에 서 있고 그 말을 쓰지 않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앞에 섭니다.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언어였습니다. 이 말은 특히 위기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은 설명을 찾고 설명이 길어질수록 선택은 줄어듭니다. 그러나 부자는 설명보다 방향을 먼저 정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분리하고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움직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이 분리를 거부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버리고 그 묶음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듭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규칙을 세웠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떠오르는 순간 반드시 뒤에 문장을 붙이겠다고.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장입니다. 이 한 문장이 언어를 바꾸고 언어가 바뀌자 사고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불편해했습니다.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 앞에서는 침묵했습니다. 선택이 있었고 그 선택이 차이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위로가 될 수는 있어도 도약의 언어는 아닙니다. 위로에 머무는 사람은 그 자리에 남고 도약의 언어를 쓰는 사람은 상황을 넘어섭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결코 큰 판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판은 늘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의 손에서 움직입니다. 당신이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그 말이 설명인지 선택인지 말입니다. 아직 더 위험한 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시간을 핑계로 기회를 미루며 인생 전체를 지연시키는 5번째 말버릇이 무엇인지 결정의 문 앞에서 튀어나온 한 문장을 통해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을 절대 부자로 만들지 않는 5번째 말은 시간을 핑계로 선택을 미루는 말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신중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기회의 목을 조르는 가장 교묘한 언어입니다. 나는 해외 현장을 오가던 시절 한 출장길에서 그 말의 파괴력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새벽 공항의 공기는 차가웠고 출국장 안내방송은 일정하게 울렸으며 우리는 이미 상대와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행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자료가 완벽하지 않으니 다음에 하자고. 분위기가 더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자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그 말은 모두를 안심시켰습니다. 오늘의 부담을 내일로 넘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안심이 얼마나 비싼지 알고 있었습니다. 때를 기다린다는 말은 대개 오지 않을 때를 기다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늘 불완전한 얼굴로 옵니다. 조건이 덜 갖춰져 있고 계산이 흔들리며 주변이 시끄러운 상태로 말입니다. 그때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 선택은 멈추고 멈춘 선택은 곧 사라집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질문을 바꿨습니다. 무엇이 부족한가? 그리고 그 부족함은 움직이지 않으면 채워지는가? 아니면은 움직여야만 채워지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이유가 힘을 잃었습니다. 준비는 결정의 앞이 아니라 뒤에 온다는 사실을 현장은 수없이 증명해 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날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불편한 조건을 안고 말입니다. 그 선택은 박수를 받지 못했고 일부는 무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기다린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움직인 쪽에는 다음 단계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기다림이 기회를 만든 적은 거의 없다고. 선택이 기회를 만든다고 말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말은 시간을 아끼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방향을 잃게 만드는 말입니다. 방향이 없으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위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이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늘 준비 중이고 늘 검토 중이며 늘 다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말을 금지한 사람은 불완전함을 감수하며 전진했고 그 전진 속에서 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부자는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어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는 말을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 바꾸는 순간 사고의 방향이 바뀝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 규칙을 세웠습니다. 미루고 싶은 말이 떠오를수록 작은 행동 하나를 즉시 선택하자고. 전화 한 통, 일정 하나, 질문 하나라도 오늘 끝내자고 말입니다. 이 작은 전환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쌓이자 신뢰가 생겼고 신뢰가 생기자 기회는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미루는 말은 오늘을 편하게 하지만 내일을 빼앗습니다. 반면 움직이는 말은 오늘을 불편하게 하지만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이 결단의 문 앞에서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그 말이 기다림인지 선택인지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기준을 무너뜨리는 6번째 말버릇이 무엇인지 경쟁의 한복판에서 튀어나온 한 문장을 통해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절대 부자로 만들지 않는 6번째 말은 비교에서 튀어나오는 말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신을 위로하는 데는 탁월하지만 기준을 무너뜨리는 데는 더 탁월합니다. 나는 경쟁의 한복판에서 그 말이 어떻게 판단을 평균으로 끌어내리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소음이 큰 회의실, 여러 회사의 움직임이 한꺼번에 보고되던 날이었습니다. 누가 가격을 낮췄다더라, 누가 일정을 앞당겼다더라, 누가 방향을 틀었다더라 하는 말이 쏟아졌고 공기는 금세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 우리도 맞춰야 한다고. 그 말이 나오자 불안은 합리로 변했고 조급함은 전략처럼 포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 등을 타고 오르는 냉기를 느꼈습니다. 비교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면 기준은 외부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한다는 말은 판단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책임을 분산시켜 줄 뿐입니다. 평균에 기대면 틀려도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은 얻지만 앞서갈 가능성은 동시에 잃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남들이 하는 그 방식이 우리에게도 같은 결과를 보장하는가? 우리의 조건과 책임은 같은가? 그 질문에 즉시 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라는 말은 근거가 아니라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분위기는 판단을 흐리게 하고 흐려진 판단은 언제나 뒤늦게 대가를 치릅니다. 나는 비교의 언어를 경계했습니다. 경쟁의 정보는 참고하되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언제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우리가 지켜야 할 일정,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품질에 두었습니다. 그날 나는 남들의 속도에 맞추지 않았고 우리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그 결정은 욕을 먹기 쉬웠고 겁이 많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차이는 분명해졌습니다. 평균을 따라간 쪽은 평균의 결과를 얻었고 기준을 지킨 쪽은 다음 선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비교의 말은 특히 위기에서 강해집니다. 불확실할수록 사람은 군중 속에서 안전을 찾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군중은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군중은 방향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소음을 크게 만들 뿐입니다. 나는 현장에서 수없이 봤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판단을 바꾼 사람들이 결국 더 큰 수정 비용을 치르는 장면을, 반대로 비교를 차단하고 기준으로 결정한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는 장면을 말입니다. 부자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측정합니다. 남이 아니라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고 외부의 움직임이 아니라 내부의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이 차이가 언어에 드러납니다. 남들도 다 한다. 대신 우리는 무엇을 지킬 것인가?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전환이 사고를 고정하고 사고의 고정이 선택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규칙을 세웠습니다. 비교의 말이 입에 오르려는 순간 반드시 질문으로 바꾸겠다고. 그 비교가 우리의 기준을 강화하는가 아니면 약화시키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대부분의 비교를 무력화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대개 기준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비교의 언어를 버리자 결정은 외로워졌지만 명확해졌습니다. 외로움은 잠시였고 명확함은 오래 남았습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 앞에서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 그 말은 이미 당신의 기준을 흔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교는 판단의 도구가 아니라 판단의 적입니다. 그리고 이 비교의 말보다 더 위험한 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돈과 관련된 언어가 어떻게 사고를 굳히고 기회를 움츠리게 만드는지 은행과 자금 협상 현장에서 튀어나온 7번째 말버릇을 통해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절대 부자로 만들지 않는 7번째 말은 돈 앞에서 몸을 움츠리게 만드는 말입니다. 돈 이야기는 좀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품위를 지키는 표현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기회의 문을 스스로 닫는 자물쇠입니다. 나는 은행과 자금 협상 테이블에서 그 말이 어떻게 사고를 굳히는지 수없이 보았습니다. 유리잔이 맞부딪히는 소리와 서류가 정리되는 마찰음만 또렷하던 오후, 조건을 놓고 논의가 깊어질수록 숫자는 명확해졌고 선택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돈 이야기를 너무 앞세우는 건 부담스럽다고. 관계가 먼저라고. 그 말이 나오자 대화의 온도는 급격히 내려갔고 질문은 추상으로 흩어졌습니다. 돈 이야기가 불편하다는 말은 실제로는 책임의 크기를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를 말하지 않으면 위험도 말하지 않아도 되고 위험을 말하지 않으면 결단도 미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순간 언어를 바꿨습니다. 돈 이야기를 피하지 않고 책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숫자가 감당해야 할 위험은 무엇인지, 이 조건이 지켜야 할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언제 어떤 책임을 지는지 말입니다. 돈을 말하지 않으면 책임은 흐려지고 책임이 흐려지면 기회는 멀어집니다. 나는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돈을 두려워하는 말버릇은 가난을 부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돈은 욕심의 상징이 아니라 선택의 단위입니다. 단위를 말하지 않으면 선택은 공중에 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돈을 말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관계는 모호함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명확함으로 유지됩니다. 나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돈 이야기를 피해온 관계가 결국 더 큰 오해로 깨지는 장면을, 반대로 초기의 숫자를 분명히 한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장면을 말입니다. 이 말버릇은 또 다른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돈은 더 있다가 생각하자라는 말입니다. 이 말 역시 선택을 지연시키는 언어입니다. 돈을 나중으로 미루면 결정도 나중으로 밀리고 나중은 대개 오지 않습니다. 나는 자금이 빠듯하던 시기에 오히려 숫자를 더 자주 꺼냈습니다. 불편했지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을 피한 사람은 판단을 잃고 판단을 잃은 사람은 기회를 놓칩니다. 부자는 돈 이야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정확해서 합니다. 정확함은 위험을 줄이고 위험이 줄어들면 선택의 폭은 넓어집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 규칙을 세웠습니다. 돈 이야기가 불편해질수록 더 정확하게 말하자고, 감정을 덜어내고 기준과 책임을 분리해서 말하자고 말입니다. 이 규칙은 나를 차갑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뢰를 쌓았습니다. 상대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말하지 않는 친절은 오래가지 않지만 돈을 명확히 하는 정직은 관계를 지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분명해집니다. 당신이 돈 앞에서 습관처럼 꺼내는 말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불편함을 이유로 대화를 닫는지 아니면 책임을 이유로 열어두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돈과 관련된 말버릇 중 더 치명적인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체념의 언어가 어떻게 사고를 멈추고 스스로를 구경꾼으로 만드는지, 운이 없다라는 8번째 말이 인생을 어떻게 고정하는지 연속된 악재 속에서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절대 부자로 만들지 않는 8번째 말은 체념을 정당화하는 말입니다. 나는 운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상처를 덜 아프게 만드는 마취처럼 작용하지만 동시에 사고를 멈추게 하는 가장 위험한 언어입니다. 나는 연속된 악재 속에서 그 말이 어떻게 사람을 구경꾼으로 만드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일정이 연거푸 틀어지고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겹치던 시기,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새로운 문제가 하나씩 추가되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가장 자주 들린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역시 나는 운이 없다는 말, 이 말이 나오자 행동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질문은 사라졌고 준비는 느슨해졌으며 선택은 외부 요인에 맡겨졌습니다. 운이 없다는 말은 책임을 내려놓게 합니다. 결과를 분석할 필요도 없고 다음 수를 고민할 이유도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능을 곧게 폈습니다. 운이라는 단어가 판단에 끼어들면 선택은 즉시 퇴장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운은 결과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다음 행동을 설계해 주지는 않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운의 문제인가? 아니면 준비의 밀도가 문제인가? 시점의 선택이 문제인가? 조건의 읽기가 문제인가? 이 질문은 불편했지만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운을 탓하면 마음은 편해지지만 편안함은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나는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운이 없다고 말한 사람은 늘 같은 자리에 머물렀고 운이라는 말을 금지한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언어였습니다. 운이라는 말은 특히 실패가 반복될 때 힘을 얻습니다. 한두 번의 악재는 분석할 수 있지만 연속된 실패는 사람을 지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때 운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고는 멈춥니다. 나는 그 흐름을 끊기 위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운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순간
반드시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었던 것, 통제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다음에 바꿀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를 분리하면 운이라는 말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결과는 이 세 가지의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운이 없다는 말은 자신을 보호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고립시키는 말입니다. 상황을 외부로 밀어내는 순간 내부의 힘은 약해집니다. 부자는 운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운을 판단의 근거로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운은 참고사항일 뿐 결정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릅니다. 운이 없다. 대신 이번에 드러난 약점은 무엇인가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전환이 사고를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나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같은 실패를 겪고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두 사람을, 한 사람은 운을 말했고 다른 한 사람은 조건을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결과는 분명해졌습니다. 조건을 말한 사람은 다음 기회를 준비했고 운을 말한 사람은 다음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길어졌고 준비는 짧아졌습니다. 이 8번째 말버릇은 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모든 말버릇을 한꺼번에 정당화해 주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피한 말도, 판을 접은 말도, 미룬 말도, 비교의 말도 모두 운이라는 한 단어로 덮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운을 입에 올리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관객석으로 밀어냅니다. 아직 마지막 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말버릇을 하나로 고정시키며 인생 전체를 멈추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9번째 말.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마지막 말이 무엇이며 왜 그 한마디가 모든 가능성을 봉인하는지 인생의 갈림길에서 들려온 결정적인 순간을 통해 분명히 전하겠습니다. 당신을 절대 부자로 만들지 않는 마지막 9번째 말은 모든 가능성을 봉인하는 말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기 이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변화에 대한 사형 선고입니다. 나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이 말이 어떻게 모든 선택을 멈추게 하는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큰 결정을 앞둔 자리, 공기는 무겁고 사람들의 숨결이 서로 부딪히던 순간에 누군가 말했습니다. 나는 원래 숫자에 약하다고? 나는 원래 사람을 다루는 게 서툴다고? 나는 원래 위험한 선택을 못하는 성격이라고? 그 말이 나오자 더 이상 질문은 필요 없었습니다. 선택은 성격이라는 이름으로 미리 끝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렇다는 말은 가장 편안한 감옥입니다. 과거의 경험 몇 개를 모아 현재의 한계를 정당화하고 그 정당화 위에 미래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바뀔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을 언어 하나로 스스로 묻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원래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얻고 그 이유는 곧 행동의 부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반대로 원래라는 말을 금지한 사람은 같은 한계를 앞에 두고도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이 질문들이 선택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엄격한 규칙을 세웠습니다. 성격을 이유로 선택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부족함은 인정하되 고정된 정의로 만들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이 규칙은 나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원래라는 말이 사라지자 변명의 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대신 책임의 자리가 생겼고 책임이 생기자 학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말입니다. 말이 바뀌지 않으면 사고는 바뀌지 않고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선택은 반복되며 반복된 선택은 결국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나는 앞서 말한 9가지 말버릇을 하나로 묶어 이렇게 정리합니다. 책임을 밀어내는 말, 판을 접는 말, 자신을 지우는 말, 상황에 숨는 말, 시간을 미루는 말, 비교에 기대는 말, 돈을 피하는 말, 운에 기대는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고정하는 말. 이 말들이 당신의 입에 익숙해져 있다면 인생은 이미 좁은 궤도 위를 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희망은 분명합니다. 말은 습관이지만
습관은 선택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문장만 바꾸십시오. 원래라는 말을 대신해 지금부터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라고 말하십시오. 이 작은 전환이 사고를 흔들고 사고의 흔들림이 새로운 선택을 만듭니다. 나는 그것을 평생에 걸쳐 확인해 왔습니다. 말버릇을 바꾼 사람이 결국 자리를 바꿨고 자리를 바꾼 사람이 결과를 바꿨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당신의 선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 언어들을 어떻게 고정시키는지, 말과 행동이 하나로 묶이는 결정의 순간을 더 중요한 진실로 전하겠습니다.